안녕하세요. 얼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싱킹알파가 오늘부로 디스카운트 할인하는 것을 마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9일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가격이 239불입니다. 원래는 299불인데, 그래서 20% 정도 디스카운트 하니까 프리미엄 이런 것들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링크 누르시게 되면 싱킹알파 여기 있으니까 프리미엄 있죠. 이거 누르시게 되면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38%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13% 상승, S&P 500이 0.09% 하락, 러셀이 0.21%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침장에 좀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 되면서 좀 힘이 없었던 것이 다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은행주, JP모건이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좀 하락되면서 아무래도 다우가 좀 많이 하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은 그나마 일단 올라갔던 폭을 갖다 그렇게 좁히지 않고 자,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러셀 자체도 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락으로 갈수록 장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은 하락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은 전략 후강으로서 전강 후약으로서 좀 끝나는 모양이 있었죠. 힘이 조금은 없는 모양이 있다. 좀 관망을 하고 있다. 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은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눈치 보는 그런 눈치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번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의 HBM, H200을 갖다가 수출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받지 않겠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효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 브로드컴하고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내려갔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테슬라도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금 차익 매물이 나왔고, 자, 메타가 조금 많이 부진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JP모건이 있죠. JP모건이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간 비용이 한 10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 자, 고래 인해서 지금 은행주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죠. 그래서 은행주, 헬스케어, 그 다음에 산업재 이런 것들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양은 없었고, 자, 단지 에너지주 요것들이 좋았는데 엑스모빌이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좀 좋은 모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월마트라든지 P&G, 그 다음 코스코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컨슈머 디펜스 이쪽이 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가장 좋았던 것이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런 그 원재료, 그 다음에 디펜스 있죠. 컨슈머 디펜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좀 좋았다. 테크놀로지는 보합이었고, 안 좋았던 것이 헬스케어, 그 다음 인더스트리얼, 리얼 이스테이트, 파이낸셜 뭐 이쪽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우는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고, 나스닥이라든지 소형주는 조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위에서 노는 모양이 있죠. 아무래도 좀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내일이 좀 매파적이 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아무래도 주가는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때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은 반등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디셈버로 갈수록 지금 이제 2주차, 3주차에는 더 많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만약에 빠진다면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죠. 좀 직전 고점에서 약간은 눌리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반등이 되고 있었죠. 특별히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매기가 돌았고, 러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자가 조금 낮아지니까 그에 대해서 소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0.81% 상승하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0.38% 상승, 그 다음 30년물은 조금 일단 보합을 되고 있죠.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원래는 내려가야 답이죠. 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좀 매파적으로 좀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인주까지 좀 무너졌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위험했는데, 그나마 일단 코인주는 받아주고 있으니까 좀 바닥에 일단은 형성돼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염려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XRP도 조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매기가 돌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일단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 트레이드들의 연준의 매파적 인하라는 거죠. 그게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옵션을 갖다가 상당히 일단 밑으로 아니면 위로 방향을 갖다 왔다 갔다 많이 걸어 놨는데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매파적 인하가 있을 때 많이 출렁거릴 수 있다. 즉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2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매파적 금리 인하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페드가 강경하게 금리를 인하할 때 첫 번째가 연준 위원 개개인이 금리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보여주는 점도표. 자, 그것이 내년에 단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신호. 이런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일부 투자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열망하는 저금리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점도표에서 얼마만큼 찍힐지. 자,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어떠한 통화정책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뭐 QE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고 있지, QT는 되고 있지만 QE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좀 막 플렉시블하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 속에서 S&P 500 지수가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방향을 아직까지 잡지는 못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연준이 수요일에 금리를 인한 후에 장기간 금리 동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파적 금리나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선물 거래자들은 수요일 이후에 금리 인하가 4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5월 달에 아무래도 캐비넷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그렇게 했을 때 파월이 예상만큼이나 보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점도표, 그다음 파월이 좀 어느 정도로 일단 좀 부드럽게 나오느냐, 비둘기 도비시하게 나올 때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매파적 금리 인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할인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 2016년도에 기준금리나 최종금리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라는 바클레이전의 예측과 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뭐 내년에 한 번이 있을지 두 번이 있을지는 조금만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적어도 두 번은 이상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도표를 볼 때 2010년도죠. 자, 요때 모습이 가장 중요한데 요번에 일단 나타날 게 5명 아무래도 이건 도비시한 사람들입니다. 뭐 3.0 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겠고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75 찍었던 5명 있죠. 그 5명 자체가 6명 자체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3.5 아니면은 3.25까지 얼마만큼의 내려와 주는지 그게 문제겠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호기시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분포가 되고 있는지 뭐 이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분포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3.75라든지 요 위에 있는 사람들 뭐 호기시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내려와 줄지가 현재 모습에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 회의를 갖다 미리 볼 것 같으면 지금 페드 디시전이 있습니다. 요거 자체 칼시 사이트에서는 한 95% 정도를 갖다가 22월에 25bp 정도 인하를 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파적 인하.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는 9월과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0년도, 2027년도에 총 인하 규모가 50bp 정도에 불과하다. 그냥 두 번 정도 하면 끝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포워드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만장일치 두표는 예상되지 않는다. 사람들 의견이 많이 갈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월에 인하가 가격에 반영은 되고 있지만은 2010년도 공격적인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일단 내리기보다는 약간씩 점진적인 하락으로 한 두 번 정도가 최대한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이 연준이 이번 주에 또 다른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파월이 지난번에 25bp 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두 사람이 있죠. 점도표 위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냈는지
그다음 분기별의 전망에서 연말 정책 금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 입안자가 약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지, 자, 그런 것들. 물론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은 그 회에서 공무원들이 설정한 금리보다도 높은 연말 금리를 기록한 정책 입안자가 4명 정도 되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만큼 통합이 되는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9월 1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전망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두 회의분의 데이터를 앞두고서 매파적 신호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신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될 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졸도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잡 오프닝 있죠.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7.2밀리언인데 7.658밀리언에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잡이 좀 많았다. 근데 이건 9월 달이고 10월 달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달은 7.67빌리언. 그래서 저번이 7.65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잡 오프닝 즉 채용 공고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조금은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강세 투자 심리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AI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의 44.3%가 향후 6개월 동안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요거는 10월 8일 이후에 최고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최고치가 45.9%인데 지난 3주 동안의 비율이 12.7%로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좀 약세로 일단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강세로 좀 많이 돌아나가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후반전으로 돌아가니까 좀 강세가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약세 전망을 표명한 개인 투자가 비용은 마이너스 18.3% 감소한 30.8%로서 지난 이후 1월 23일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일단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세 전망이 약세 전망이 격차는 13.5%로서 확대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12월 이제 둘째 주 넘어감으로써 좀 산타 랠리가 좀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202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1밀리언 이상 자체의 잡이 일단은 이제 레이업 됐다는 거죠. 잘렸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지금 이제 고용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잘렸는데 지금 이제 1.2밀리언 정도까지 고용이 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잡이 컷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용 총액이죠. 자, 그거 자체가 상당히 급증하면서 지금 5조 8천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일단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2020년도 팬데믹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용이 늘어나면서 9,940억 달러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많은 빚을 지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빚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 10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390억 달러 정도의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를 본다면 4.175%로서 낙찰 금리가 되고 있었죠. 저번이 한 4.074%니까 저번보다는 조금 금리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수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찰률은 2.55대 1로서 저번보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나쁘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만약에 소형주가 사상 최대 상승세가 2026년도에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러셀 2000 지수가 2025년에 일단 13% 이상 상승되면서 다우 평균 11.1%를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71%로서 상승되면서 소규모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자, 그런데 2015년도 6년도에 러셀 지수의 2년간 합상 성장률은 요번에 일단 2016년도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한 77.8%까지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주가 상승의 원인은 9월과 10월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특별히 2020년도에 페드의 정책 방향, 그다음 특히 국제 수익률의 상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아무래도 캐비넷이 들어오는 시간이 5월 달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일단 회의적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일단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하면서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티 총재도 은퇴함에 따라서 내년 시장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장기 국제 수익률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내년도에도 일관된 통화정책, 더 낮은 이자율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은 모습은 있겠지만은 특별히 내부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소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연준의 완화 정책으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단기 또는 변동금리 부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차입 비용으로서 더 빨리 재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더 빠르게 수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차입 비용이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장기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먼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주식은 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형주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소형주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러셀 2000 지수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에 대대적으로 개편 당시 수준으로서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러셀 20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40%가 1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러셀 2000 지수에 회사들이 있죠. 어닝을 못 내는 회사들이 한 40%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자에 따라서 기업이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한 금리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소형주가 내년에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점점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에서 아무래도 최고의 주식 전략가인 마이클 월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비관론자였는데 이제는 강력한 주식의 강세론자로 돌아섰죠. 그래서 최근에 소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과대평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상대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0년대 초기의 경기의 중기 배경이라든지 안정적인 수익의 수정, 긍정적인 운영 레버리지, 낮은 금리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단 선수들도 소형주를 갖다 내년 초에는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다른 데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로이스 인베스트먼트 있죠. 자산운용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 수익률의 상승은 소형주에서 예전과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소형주의 기본이 마침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는 한동안의 실적의 부진에 시달렸지만 3분기에는 그 기조가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와 내년까지는 실적이 지속되고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주의 실적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시장은 소형주의 기초 실적,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채권 시장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더 좋고 가속화되는 수익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러셀 2000의 2025년도 6년도 2년 합산 수익 성장률이 77.8%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셀의 1000 있죠. 러셀 1000은 대형주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25.7%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자가 낮게 되면은 이쪽에는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훨씬 더 중소형주가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엔비디아의 칩 판매를 갖다 승인했죠. H200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시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추가적인 또 지정학적인 장애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자체에서 행정부가 25%의 매출을 갖다 삭감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H200의 칩을 판매를 승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승인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대두를 안 사주니까 이걸 풀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농가에서 지금 대두 문제로 해서 대두가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일단 중국에다가 대두 좀 사두면 내가 지금 이제 반도체 주겠다. 자, 그걸로 한 거지 뭐 지금 엔비디아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자기의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판매를 재개하면서 분기당 한 50에서 한 100억 달러 상당의 칩을 중국에 출하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도 있겠고, 구형칩에 대한 여러 가지 세대 그런 것들 우려로 인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안 산다는 거겠죠. 자체 개발해서 써라. 자, 그렇게 중국의 정부 압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는 자체적으로 신생칩 회사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칩 시장이 이런 것들이 20%만 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것들의 칩이 필요한데 나머지 80%를 여기서 일단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은 한때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감자였고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저조한 움직임을 본다면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경쟁사들이 맞춤형 칩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TPU 같은 거. 그래서 GPU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으면서 덜 중요한 촉매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H200 같은 경우는 오픈 AI, 그다음 메타 이런 것과 같은 회사에서 AI 모델 학습에서 사용되면서 엔비디아가 기존 수출의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설계한 용량 축소 H200 칩이 더욱더 발전된 버전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보다는 한 세대 뒤쳐져 있고 브루인부보다는 두 세대 정도 뒤쳐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8월의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고객사 중 일부가 H20의 공급 허가를 받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급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되는 결정이 번복되면서 전국에 대한 매출 15%를 삭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몹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에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이유로 본다면은 무감독 FSD의 풀스텝 드라이빙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파이브 샌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풀스텝 드라이빙의 커뮤니티 트래커에서 본다면은 주요 성능의 향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 완전히 일단은 근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버전 14.1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중요한 이탈까지 주행거리가 441마일에서 9,200마일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개선이 되고 있고, 오스틴 데이터에 따르면 충돌 간의 주행거리는 4만 마일, 약 6만 4천 킬로미터로서 풀스텝 드라이빙의 차량은 3년 동안에 사고 없이도 주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버전 14.2의 초기 결과는 다소 부진했지만 데이터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행거리 증가, 그 다음에 곧 출시될 버전의 14.3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스틴의 로보택시 안에 운전자를 매우 가까이 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또 주가는 또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도이치뱅크에서는 마이크론의 칩 메이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에 일단 더 전망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익 예측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목표 가격을 $200에서 $280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메모리 환경이 지난 분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순이익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MU는 다가오는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입을 준비가 돼 있는데 HBM이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자, 게다가 MU는 이러한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보다도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 중에서도 특별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동점 랜덤의 액세스 메모리 D램이 가격 상승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D램의 가격 상승. 자, 그것이 내년에 한 20%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MU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계약 기반이 평균 계약 기간 1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러한 가격의 상승 효과가 매출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간까지는 좀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당의 가격이 여러 분기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격의 상승폭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메모리 사이클의 가격의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50%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평균 목표가를 갖다 220불 정도로 주고 있고, 아무래도 45명 정도가 일단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을 본다면 예측치가 128억 달러로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회사의 전망치 그 가이던스 125억 달러에서 상한선에서 가산돼서 한 3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상치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이던스보다 좀 좋게 나오니까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지금 온라인이고 지금 워너브라더스는 오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사인데 그거 자체를 갖다 넷플릭스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일단 넷플릭스는 온라인 업체가 오프라인을 인수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막대한 기존 리스크를 안게 되고 가장 큰 경쟁 우위 중에 일부가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수하게 되면은 생성적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830억 달러의 추가 가치가 파괴될 위험이 있고,
넷플릭스가 기존의 스튜디오가 직면한 것과 동일한 구조적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워너브라더스가 없다면 넷플릭스는 더욱더 세계화되면서 민첩해지고 기술을 우선시하면서 헐리우드 누조와 더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워너브라더스의 풍부한 콘텐츠, 그다음에 HBO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정당하는지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유연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온라인으로 했을 때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리스크가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라마운트 역시도 주당 $30의 현금 인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인수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워너브라더스가 지난주에 거부했던 제안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때 가치는 1,084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할 수 있는 가치 평가 위험 중의 요소가 제너러티브 AI가 향후 5년 동안의 창의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를 만약에 인수하는 회사에는 기술적인 위험 요소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인터넷의 콘텐츠 배포를 어떻게 뒤집었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땐 제너러티브 AI가 급속하게 발견됐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만큼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평가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